예, 오늘은 그 고택에서 듣는 인문학 강좌 100에서 세 번째로 그 양보경 선생님 모시고 천하는 지극히 넓다. 세계 최고의 세계지도,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청해 듣게 됐는데요. 저희 강좌는 선생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바깥 온도가 지금 34도, 5도, 6도 육박하는데 이 먼 길 참 마다 않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고3인데 요 올라오는 길에 가로등 설치를 반대하거든요. 가로등을 설치하면은 별 밤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딸아이하고 반다스 마치면 저 마중 나가서 같이 걸어 올라오면서 그 올려다 본 밤하늘 그러면서 참 천문학도 참 매력적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인간 삶의 과거, 현재, 미래를 들여다보는 역사학도 저는 가치를 느낍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지리학자로서 지리학의 어떤 점에 매료되었고 어떤 경우에 지리학의 길에 들어선 것이 보람을 가져주는지요? 네. 사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알고 있던 또 학교에서 배웠던 과목과 그리고 대학에 가서 막상 전공을 하면서 배우는 그 학문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도 사실 지리학과를 원해서 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그 고3 때 담임 선생님께서 사실 지리학을 하도록 강제로 저를 이끌어 주셨고 사실 그냥 원서를 써서 넣으셨어요. 그래서 지리학과를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저는 고등학교 때 지리학 중고등학교 때 배우면서 지리를 외우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그랬는데 고3 때 지리 선생님이 바뀌셨고 고3 때 지리 선생님은 첫 번째 말씀이 지리는 외우는 과목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지명을 외우고 그런데 그 선생님은 예를 들면 뭐 ITC 존이라든가 뭐 무역풍이라든가 편서풍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쪽에서 어느 방향으로 불고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적도 지방에 철광이나 보크사이트광, 알루미늄, 보크사이트 광 뭐 이런 것들이 많은지를 적도 기후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비가 많이 오면서 다른 물질들은 다 씻겨 내려가고 남아있는 것이 물에 녹지 않는 철과 알루미늄, 금속 성분이 되면서 그런 것이 어떤 경사진 곳에 가서 쌓이면 광산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설명하고 보니까 이 철광지대는 다 적도 지역 근처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는 됐지만 제가 그렇다고 지리학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대학에 가서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입시를 위해서 배웠던 과목과는 다르다. 특히 지리가 그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리학의 세계에 빠져들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아이작 칸트가 대학에서 지리학을 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인간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학문이 뭐냐? 이 환경의 구성과 자연의 구성 이런 것이다. 그래서 지리학을 강의했고 특히 자연지리학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작 칸트가 학문을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크게 학문을 나누기를 종합과학과 대상과학이 있다. 대상과학은 대상이 분명하고 한정적인 과학이다.
예를 들면 거의 모든 학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물학이다. 그럼 생물이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학이다, 영문학이다. 그러면 영어가 대상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칸트가 있던 시대에 대부분의 학문이 대상이지만, 대상과학이지만, 그렇지 않은 학문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학문이 종합과학이다. 그 하나의 학문이 역사학이고 하나학이 지리학이다. 그래서 역사학은 예를 들면 우리가 16세기의 역사하면 그 안에 우리가 대상과학으로 하는 음악, 미술, 정치, 경제, 사회 이게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죠. 16세기의 상황을 정확히 알려면 그 모든 대상과학을 알아야만 이제 그 시기의 역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리학의 경우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그럼 땅 위에 있는 것들 기후, 지형, 도시, 촌락, 도로 이 모든 걸 알아야 돼. 경제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리학의 학문 분류를 보면 경제지리학, 도시지리학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뉩니다. 사회지리학, 그리고 지형학, 기후학, 막 식물지리학, 동물지리학 이렇게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못 다루지만 그런 학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예술도 좋아하고 문학도 좋아하고 이런 인문학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랬는데 역사학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지리학이라는 학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역사지리학은 역사학과 지리학이 만나는 학문인데 이게 종합과학인 두 학문이 만나는 학문이니까 굉장히 넓고 깊은 겁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시간을 대상으로 한다던 역사학과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던 지리학이 만나는 학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그러면 역사지리학자가 있는가 봤더니 없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지리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학도 공부하고 이제 지리학도 공부하면서 역사지리학의 세계에 빠져들었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려고 하보니까 왜 안 했는지를 알겠어요. 역사를 하려니까 한문도 해야 되고 우리 일제시기도 거쳤어야 되니까 일본어도 일본 책도 읽어야 되고 옛날 사료를 읽으려니까 한문도 해야 되고 중국 것도 읽어야 되고 자료도 읽어야 되고 일본 자료도 읽어야 되고 또 지리학을 하려면 현대 지도학도 해야 되니까 영어도 해야 되고 저는 독일어 했는데 독일어도 해야 되고 우선 언어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섭렵해야 되는 게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문을 이제 역사지리학 재미있겠다 하고 한문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사서삼경을 그냥 대충 봤습니다. 대충 읽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 다른 학문에 대한 이제 정근대 학문과 근대 이후의 학문을 배우게 됐고요. 특히 제가 이제 역사지리학을 왜 역사지리학자가 없는가? 일제강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로 인한 우리 한 35년 통치지만 그 단절이라는 것이 학문에도 굉장히 큰 상처를 주었는데 특히 이제 역사학과 지리학이 그런데 역사학은 좀 나아요. 그래도 지리학은 아예 가르치질 않았고 아예 없었습니다. 대학교 학과에 없어요. 그 당시 이제 일본에는 지력과 지리 역사과가 두 개가 같이 있는 과들이 좀 있었고 일본에는 꽤 있었지만 한국에는 아예 지리학과가 있는 대학이 없었고 한국 지리를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리를 가르친다는 건 일본 지리를 가르치는 거지 한국 지리는 아예 없고 이제 그러면서 완전히 과거에 전통지리학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 소위 이름 붙인 과거에 한국에서 있었던 지리학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지리학사를 배웠어요. 지리학사는 서양 지리학사예요. 프톨레마이오스가 어떻고 나중에 근대로 오면 이제 그 유럽의 근대 지리학자들을 훔볼트라든가 뭐 이렇게 배우고 했지 조선의 지리학자 아무도 몰랐고 다만 김정호와 대동여 지도는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일본의 의도였던 거죠. 일본이 일부러 그렇게 잘못 가르쳤고 또 왜곡이 됐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가 한국의 지리학이 어떤 게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가면서 그럼 한국의 전통 지리학 중에서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지금은 이렇게 전통지리학의 큰 줄기 중에 하나가 풍수가 있고요. 풍수는 지금 의사과학, 유사과학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과거에 어떤 장소를 선정한다든가 뭐 도시를 선정한다든가 어떤 무언가를 공간적인 행위를 할 때 중요한 이론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풍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리지와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의 지도 교수였던 제가 이제 대학원은 서울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지도 교수께서 고지도를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빈 부분을 하겠다. 그래서 지리지, 읍지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박사 논문에서 가장 보람있게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조선시대 역사하면 세종세조 때 조선 전국에 굉장히 큰 문화적인 융성기를 이루었다가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으로 16, 17세기가 완전히 피폐된 침체된 시기요. 암흑기처럼 됐다가 다시 숙종대 이후 영종조대 르네상스처럼 문예부흥처럼 다시 그 문화가 융성했던 시기가 있고 다시 망해가는 19세기로 이렇게 이제 역사형을 했는데 제가 쓰면서 보니까 16, 17세기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읍지나 지리지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대두됐던 시기였고 그래서 16, 17세기를 새로 보는 새로운 시대로 조명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자문이라든가 지역 정책을 하는데도 관여를 하게 됐고 그런 데서 많은 보람을 느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리학자들이 그런 데 참여하는 일이 워낙 숫자가 적어서 아직도 적은데요. 그렇게 하면 지리학의 가장 좋은 점은 자연지리 하늘부터 땅까지 그리고 인문현상 사람들의 뭐 도시 사회 촌락 경제 이런 모든 걸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학은 효용성과 효율성을 위주로 하지만 경제지리학은 그렇지 않아요. 지역 간의 균형이 우선이고 사람들의 삶의 불균형을 없애는 게 더 우선이고 그러니까 이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게 보면서 이제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리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넓은 시야와 그리고 미래를 보는 시야를 가질 수 있어서 우리가 그런 특히 정책이나 어떤 자문을 했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얘기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회를 조금이나마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데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선생님께서 애쓰신 덕분에 저희도 곧 지도의 날을 갖게 될 거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네. 선생님, 그 수렵과 채집의 구석기 시대에 어디에 가면 어떤 짐승의 길목이고 어디에 맛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하는 것을 바닥에 막대기로 걸어가며 정보를 나누던 인간의 기록과 표기의 기술이 다른 동물들과의 생존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했다고 생각해도 되겠는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동굴벽화가 구석기 시대부터 그려진 동굴벽화가 왜냐하면 이제 밖에 노출되어 있는 건 많이 침식이 되고 풍화가 됐지만 동굴 안에 있는 것들은 보존이 될 수 있어서 지금 이제 동굴벽화 또는 암각화들이 굉장히 연구의 대상이 되는데요. 최근에 어떤 정도냐면 예전에는 동굴벽화가 스페인에서 10,000년 전, 20,000년 전 이런 동굴벽화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40,000년 전 동굴벽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뭔가 하면 말씀하신 대로 사냥감이 어디 있고 여기 가면 사슴이 있고 여기 가면 뭐 어떤 물소가 있고 이런 걸 그려 넣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지도가 동굴벽화에 그려지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도를 하고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천전이 암각화 같은 경우는 기호가 그려져 있거든요. 지금은 해독도 안 되는 기호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이 추상적 사유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동물과 다른 그 고도의 종합적 사유 체계를 갖추고 동물도 표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표시가 그냥 단순히 그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도 어렵지만 그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어떻게
체계화하느냐, 논리적으로 체계화해서 이 동그라미 친 것은 세모로 친 것은 집이다. 예를 들면 동그라미 친 것은 어떤 그 연못이 있는 곳이다. 뭐 이렇게 체계화하는 것 사유 자체가 인간과 동물을 나누는 그 문명의 출발점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지도는 인간이 문자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의 2만 년 전부터 그렸기 때문에 지도는 인간의 문자보다도 가장 오랜 의사소통의 매개체이고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지도를 그려가는 과정, 그리고 암각화 같은 동굴벽화 그려는 과정에서 인간이 훨씬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런 사유를 하는 일반 동물과는 다른 존재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문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 지리학자로서 지금 인간의 문명이 지금 AI가 한참 또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인간의 문명이 낙관해도 되겠는지 어떤 비관적인지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저희 문학평론가 이연뭉 선생님도 저희가 한 5년 전에 둔산제에서 이제 모셨을 때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망해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선생님께서 보시는 인간 문명의 끝은 지리학자로서 어떨까요? 저는 좀 낙관론자인데요,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AI라든가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가 굉장히 빨리 도래하는 것도 인간이 예전엔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제어 가능할까라고 하는 사실 의구심이 저는 최근에는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자연을 너무 많이 손상시키고 파괴시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속도가 그러면 멈춰줘야 되는데 멈추기가 어려운 지경에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기후변화 같은 거고요. 저는 이제 지리학을, 기후학자나, 기후지리학자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북극의 빙하, 알프스의 빙하, 남극의 빙하가 녹는다면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비극적인 결말이 올 수도 있고, 우리 2015년인가요? 투모로우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혹시? 투모로우, 북극의 빙하 빨리 녹아가지고 해수의 담수와 염수의 농도차가 달라져서 기단의 변화가 심해지고 허리케인이 오고 빙하기가 다시 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4번의 빙기와 간빙기를 거쳤거든요. 그래서 퀸스 민데리스 필름 4번의 빙하기를 거치고 그 사이에 약간 온난한 간빙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후빙기라고 부르는데 그 간빙기의 마지막 비름빙기 마지막 지난 1만 년 전에 끝난 비름빙기의 마지막에서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다시 빙하기가 오면 다시 내려가면서 빙하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자연적으로도 그런데 인간이 지금 그 속도를 너무나 빨리 당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후빙기, 간빙기의 마지막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는 사실 굉장히 우려스럽고 지금은 낙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낙관의 갈림길로 이끄는 신인류를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조선 개창 10년 만인 1402년 태종 때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 아슬한 초원지대의 지평선을 바라보며 땅과 하늘, 천지가 하나 되면서 비롯된 몽골의 세계관 혼연일체에서 이 지도 이름 혼일이 나왔다고 한다면 조선이 아직 유교의 나라로 흠칫 물들기 전에 다채로운 사상, 다채로운 주의가 씨름되던 그 시기의 한 문제작이라고
네. 이 지도를 생각이 네. 되겠는지요? 예, 굉장히 잘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1402년이면 고려 망한 지 10년 만이고요. 조선 건국 10년 되는 해입니다. 태종 2년, 태종이 즉위하고 2년째인데, 저는 이제 예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조선 건국 10주년 기념작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후에 천문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천문도는 이제 하늘의 뜻이다. 조선의 건국이. 내가 역성혁명, 구테타를 일으킨 게 아니다. 그런 의도였겠죠. 근데 태종은 자기도 정상적인 수순으로 왕이 된 임금이 아니잖아요. 이제 태종이 조선 건국 10주년이 됐을 때 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추정을 해보면 세계를 보여주는, 세계 속에 조선이 우뚝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지도를 만들 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이 됐던 지도는 몽골에서 가져온 지도, 그러니까 명나라, 중국에서 가져온 건데 그 중국 지도는 그 당시 명나라였지만 몽골 지도였습니다. 근데 몽골은 다 아시지만 지금까지도 가장 넓은 제국을 건설했던 나라였고요. 그래서 북부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이슬람 지역 전체를 4개의 칸국으로 나누어서 다스렸고, 나중에 뭐 폴란드, 헝가리까지 이렇게 진출을 할 정도였는데, 그 몽골이 썼던 세계라는 용어가 시대마다 좀 다른데, 몽골이 썼던 용어가 혼일이었습니다. 혼은 섞는다는 뜻이고, 지금 우리가 혼연일체가 된다 그런 뜻이고, 일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가 돼서 몽골이 생각했던 이상향은 몽골의 통치 아래 전 세계가 하나로 돼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몽골은 굉장히 자치를 많이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생각으로 몽골에서 썼던 우리가 지금 세계라는 용어는 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는 지도 제목이 됐고요. 그리고 조선이 건국된 지 10년이지만 아직까지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다 고려시대 태어난 사람들이고 고려시대 벼슬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때 고려는 상당히 문화적 다양성,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이라고 생각하는 조선의 정체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리학적 그 질서로 일원화된 그런 세계가 아니라 고려의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몽골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고려 후기에 충자 붙었던 왕들은 몽골에 가서 살았어야만 했고, 몽골 사람들을 부인으로 맞아들였어야 됐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문물 교류가 있었고, 몽골은 전 세계 문화를 다 수용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교회들이, 전 세계 모든 종교 교회가 다 와 있었고, 그럴 정도의 다양성이 있었고, 고려도 유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 후기에 보는 것 같은 가부장적 사회 또는 장자 위주의 사회, 그렇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가 왜 혼일강리도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도도 사회의 산물이고 문화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국력의 반영입니다. 국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 좋은 지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수집하는 게 제일 우선이거든요. 미국이 지금 최고의 국가로 군림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고려가 이런 지도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누가 하나 상상으로 그린 게 아니에요. 전부 실증적인 지도 자료와 지역 자료를 수집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말, 조선초를 우리는 지금 잘 그렇게 훌륭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지도를 보고 하면서 왜 세종 때 한글이 나올 수 있었는가? 또 세종 때 칠정산 내외편이라는 세계 최고의 천문학이 성립될 수 있었는가? 세종 때 의학서, 농학서, 모든 음악, 이 모든 방면에서 거의 최고의 수준입니다. 이 지리학,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로 보면 전 세계 최고의 지리학의 수준입니다. 최고예요. 명나라보다도 앞섰어요. 천문학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또 어떠냐? 세계 최고예요. 그거는 몽골에서 가져왔던 그 수시력, 그러니까 그 천문역을 가지고 보정을 한 겁니다. 이 보정한다는 게 그게 그냥 그거 뭐 조금 고친 거야? 명나라는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명나라가 조선의 천문역을 그 기술을 받아가지고 고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AI 뭐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만든다. 어떤 한 사람 그게 아닙니다. 계속 서로 쌓아서 올려가가지고 마지막 최고 정점을 활용 점정을 누가 찍느냐가 그게 정말 문화고 최고의 기술력인 거거든요. 혼혈강 역대 국도 지도가 만들어지던 시기는 그만큼 예를 들면 세종은 노비나 서월 천민도 기술자로 해서 관직에 등용시켰어요. 조선 후기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다양성을 존중했고 실용주의적인 기풍도 있었고 그랬던 시대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지도에서는 한반도를 부각해서 그림으로써 그 조선의 자부심과 포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중화 사상에 찌드는 중후반기 조선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여겨집니다. 조선의 주도 세력의 가치관에 따라서 지도의 제작 방식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지도가 그렇지만 특히 세계 지도는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PPT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혼혈강리 역대 국도가 가졌던 세계관, 그 바라보았던 세계는 가장 넓은 세계였어요, 당대. 그래서 아직 아메리카 대륙이 구대륙에 알려지기 전이었기, 저는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발견이란 원래 있는 거죠. 유럽 사람이 가서 저는 침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 알고 있던 스페인 서쪽 끝부터 일본 끝까지 다 그렸어요. 그런데 조선 중기를 지나면서 유럽과 아프리카 사라지거든요. 세계 지도에서. 조선 후기 지도에서 물론 이어지는 흐름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지도에서는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 사회 주도 세력, 특히 리더, 통치자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 문화와 그 범위와 어떤 생각인가가. 그래서 왕이 똑똑하다는 시대에는 지도도 아주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대로 반영이 돼요. 지명 하나하나가 써지는 게 달라요. 그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냥 투영 반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되고 또 좋은 리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좋은 리더는 귀를 기울일 줄 알잖아요. 귀를 기울여서 좋은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역대 조선의 왕들 중에도 훌륭한 왕일수록 지리지와 특히 지도를 많이 만들고 지도를 중요시했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요. 세종은 이제 여진족이 이 압록강 두만강 이전 고려시대 후반 고려에는 내려와서 살았잖아요. 함경도 평안도에 내려와서 살았는데 그걸 이제 자꾸 밀어내니까 여진족이 계속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세종이 사군 육진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완전히 압록강 두만강을 국경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서종록이라는 책을 보니까 제일 먼저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외교적인 문제가 없게 해요. 중국의 사신을 파견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니까 우리가 이쪽을 원래 우리가 여기 우리나라 땅이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저들이 자꾸 와서 괴롭히니까 압록강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겠다고 중국에 사신을 보내서 이제 다 그 서로 양해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첩자를 보내요. 스파이를 보내서 자세한 지도와 지리지를 그려와라. 길이 어떻게 나 있고 산이 어디 있고 강이 어디 있고 하천이 어디 있고 어디를 공격하면 어디로 도피할지 어디로 갔다가 어느 길로 공격해 올지를 보여주는
자세한 지도를 그려와라. 그게 이제 1년 전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려와요. 한 6, 7개월 이상 그려와가지고 이제 그 지도 자료를 놓고 지도와 그 자료를 놓고 세종이 신하들을 놓고 몇 차례 회의를 해요. 예를 들면 어느 계절에 공격할까? 봄, 가을은 안 되죠. 농사철이니까. 그 당시에 군사는 농민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 공격할까? 겨울에 공격할까? 이런 것도 물어봐요. 세종은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는데 그걸 물어봐요. 여름에 할까? 겨울에 할까? 그때 이제 농사가 잠시 쉬는 철이잖아요. 장단점이 있잖아요. 겨울에 하면 너무 춥고. 어쨌든 세종은 그때도 원래는 자기가 먹을 거 다 싸와서 군대를 가는 것이었는데 다 지급해요. 국가에서. 거기 가는, 공격하는. 뭐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 물어봐서 결정을, 그러니까 형식은 민주적이에요. 근데 세종이 정말 민주적이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지도와 지리지를 세종, 세조, 성종까지 엄청나게 만들죠. 그러나 남아있진 않아요. 하나도. 왜냐하면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묘호란, 그 다음에 종이에 만들건 또 특히 왕이 보는 용은 어람용은 다 비단에 만들거든요. 그럼 종이보다 더 보존력이 약해요. 비단은. 그래서 이제 다시 만들거나 100년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제작하는 그런 이제 기사도 실록에 나오곤 합니다. 그 어떤 지도가 나왔는가를 보면서 그 시대가 어땠는가를 짐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강연하면서 농담으로 훌륭한 인물로 키우고 싶으면 지리를 좋아하게 해라. 지도와 지리를 좋아하게 해라. 제가 옛날 영국에 가서 그 책을 못 사와서 안타까운데 왕세자 지리교과서, 지도교과서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의 지리를 다 알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영국의 왕세자. 그러니까 세계 대제국을 건설하고 세계에 대한 꿈을 꾸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어떤 꿈을 주는가? 나 혼자 잘 사는 거, 부자가 되는 거, 뭐 이런. 근데 전 세계를 어떻게 하면 전 세계 같이 살고, 전 세계를 풍요롭게 하고, 전 세계가 다 같이 살게 할 수 있는가? 그러나 물론 그 당시에 영국의 왕세자 교과서는 제국주의 시대니까 영토를 얼마나 넓히고 전 세계에 얼마나 영국의 깃발을 꼽느냐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꿈을 키우게 했는가? 이런 이제, 그래서 시야를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넓게 가지게 해주는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미래 세대 양성의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자녀들한테 지도 교육을 통해서 세계 곳곳을 파악하는 건 중요한데, 왕세자의 지도 교육은 뭔가 수상합니다. 그렇죠. 그건 그 시대의 산물인 거죠, 그것도. 네. 네. 대영 제국 그렇습니다. 얼마나 넓힐까. 네. 선생님, 한반도 분단이 8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분단이 가져오는 지리학 연구에 어떤 장애가 있는지요? 또 통일 한반도를 지향할 때 지리학이 가진 어떤 과제가 있는지. 네. 네. 사실 남북한이 분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현실은 이 한반도라고 하는 게 하나의 단위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뭐 호랑이면은 옛날 백두산 호랑이가 이 지리산까지도 오고 이렇게 오가고 생태적인 연결이 됐고 환경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하나의 단위인데요. 지금 남북한 분단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남한은 섬입니다. 북한은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돼 있어요. 물론 제한은 있지만 그러나 남한의 경우는 섬이에요. 북쪽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이 남쪽 지금 우리가 말하는 황해, 남해, 동해 이쪽 해안을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당히 정말로 이게 너무나 활동 공간도 제한돼 있고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와 이런 것들 또 효율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낮은 거죠.
그리고 이제 남북한이 분단이 되면서 변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아주 단순한 예를 들면 철도의 폭이 달라요. 남한 기차가 북한으로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협계를 쓰고 있어요, 아직. 근데 우리는 마지막 협계가 수인선 협계 열차였거든요. 그럼 북한은 그걸 다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철도가 마음대로 못 가는 거죠. 그러면 남북한이 기차로 올라가면 그런 걸 바꿔야 돼요. 또 아주 또 대표적인 예를 들면 행정구역이 남한은 4단계 체계예요. 그러면 광역시, 도, 특별시, 도, 광역시. 그 다음에 그 아래가 군 있는 거죠. 시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가 있습니다. 이 4단계인데요. 그게 이제 조선시대의 담입니다. 남한은 그 체제를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북한의 경우는 면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황해도 연백군, 장유만 면이 없어요. 연백군, 동호리 이런 식입니다. 네. 근데 여기는 지금 경상남도, 거창군, 옹양면, 동호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행정구역 체제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그럼 준비하고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단 정치가 되면 행정 체제가 달라. 그걸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체제가 다른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 표기 가지고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세계유산이 된 방부대 암각화의 위치를 어떻게 공식적으로 포기할 거냐 하니까 4단계로 하려니까 너무 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같으면 울주군, 언양면, 대곡리, 방부대 암각화 이렇게 이제 4단계가 되는. 이게 너무 길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럼 그냥 울주군, 대곡리, 방부대 암각화하자. 이게 거의 북한하고 비슷해졌어요. 리를 생략할 건가, 면을 생략할 건가인데 리는 생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좀 더 작게 세분화돼 있으니까. 위치를 표기할 때는 그게 더 정확성을 주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등등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면리가 문제가 됐냐? 당장 선거를 치른다. 남북한 통일해서. 만약에 선거를 한다.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행정체계가 전달될 것인가? 어디다 투표소 설치할 것인가? 이런 거 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실용적인 면부터 해서 지역정책, 국토종합개발계획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아서 아마 문재인 정부 때는 국토연구원에다가 남북통일에 대비해서 어떻게 이 지역적인, 지리적인 문제들이 뭐가 예상이 되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하도록 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인류 문명을 낙관으로 끌고 가는 신인류가 네. 한반도에서는 단절된 남북의 지리를 연결하는 네. 신인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죠.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또 강좌에서 좋은 말씀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